자, 지금 대부분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하고 있는데 노상원만 지금까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상원 진술이 지금까지 하나도 안 나왔어요. 맞아요. 네. 이건 전부 다 재판에서 진술을 받아야 될 상황입니다. 현재. 그 날고기는 수사기관도 노상원 입을 못 열었거든. 말이 되게 많은 친구인데 올라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리고 그 노상원이 했던 그 저기 지금까지 말과 행동 그 동안에 나온 것만 봐도 사실은 다른 가담자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노태하기는 내가 직접 다루겠다. 야구방맹이 갖다 놔라. 이건 지위가 주어졌으니까 예상되니까 그런 얘기를 했겠죠. 예. 아니 그런데 보세요. 이게 네. 정식 수사단으로 편입하기 이전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건 계엄이 선포되고 계엄 직제령이 나오고 저기 그 방첩사 조사본부하고 다 공조해서 다 수사단이 편성된 이후에 저기 돼야 될 것을 이미 사전에 한참 전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다 계획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이건 사설단체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런데 저 나오는 거 보면은 역시 인간에 대해서 휘어잡아서 빨리 공을 세우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기 본인이 부각되기 위한 구상이 다 있었던 거라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합리적 사고로는 설마 이렇게까지 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정작 노상원은 하나도 진술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번 사태에서도 이 부분이 가장 사각지대이자 지금 네. 어려운 취약 지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그 일반 정규 부대 같은 경우야 받은 명령과 그걸 이해하는 장군들의 수준이 드러나지만 정보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여단장들이 주축입니다. 정보사는. 그 조직 장악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노상원이는 문상호는 그럴 능력이 안 돼. 원래 정보맨도 아니고. 그러다 보면은 뭐 맨날 하극상이나 겪어가지고 말이야. 그랬잖아요. 그 앞전에 바로 앞에. 그 여단장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보면은 오히려 문상원이 좀 그 허수아비 같고 노상원으로 거의 주도권이 넘어가 있는 거 같고 문상호가 허수아비고 네. 네. 넘어가 있는 양상이고 여기가 계엄에 있어가지고 어떤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없는 거를 다 책임지는 조직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막 체포, 고문, 별의별 게 다 나와. 맞아요. 네. 별의별 게. 아니, 그런 상황인 건데 그 노상원에 대해서는 이제 좀 이해가 좀 됐는데 아까 이제 나왔던 48기라든가 뭐 47기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분들 보면은 저는 궁금한 게 도대체 김용현이 설득할 때는 계엄 논리만 가지고 설득이 안 됐을 것 같아요. 플러스 해가지고 뭔가 미끼 상품이 있어야지 이 사람들도 충성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지금 동원된 장군들이 다 소위 말해서 에이스로 잘 나가는 장군들은 아니라는 게 다 평판이잖아요. 보면은 그럴 경우에 이제 가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급을 가지고 가스라이팅 하기는 좋죠. 예를 들면 한미연합사에 근무해본 장군 같으면은 이 김장군도 이 연합사 부사령관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포스타잖아요. 포스타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야? 네. 귀가 솔깃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김사령관 대통령님께서 굉장히 각별하게 말씀을 하시대. 그러면 이게 뭐야? 나는 이제 거기 충성만 하면 바로 이게 장밋빛 미래가 펼쳐지구나.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야 이게 낚싯밥인지 아닌지는 본인들이 이제 구별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러기가 바로 눈앞에 이게 보이는데 이익이 보이니까 돌진하죠. 아니 그런데 물론 미군도 보면 진급 경쟁이 있습니다. 네, 또 육사와 학군 ROT 시간에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런데 뭐가 우리하고 다르냐 하면은 우리는 진급에서 떨어지면 인생 실패자예요. 그냥 끝나요?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진급이 되면 승리자고 진급에서 떨어지면은 루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급이 안 돼도 명예로울 수 있다는 여지가 거의 없어요. 예컨대 내가 대령인데 장군이 안 됐어. 근데 육사라는 사관학교라는 게 뭐 상군이 다 그렇습니다만 인관할 때부터 목표가 별입니다. 아예. 장교로 인관할 때부터 아예 목표가 별이야. 그걸 위해서 태어난 것 같아. 그래서 4년간 고생했고
아예 이렇게 사고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예컨대 미국에서 중령이나 대령만 돼도 나이 먹은 중령 대령이지만은 어떤 한 분야에서 전문가 예우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또 자기 나름대로 보람 있게 군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네. 우리보다는 상대적으로 많다고.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도태시키는 문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극심한 어떤 적자 생존의 정글의 법칙으로 인사 운영을 하고 있는 거에다가 어떤 의식구조 문화가 그랬고 다른 세계를 알질 못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진급과 보직이 어떻게 보면 군을 통수하는 데 있어서는 역시 지휘권보다도 인사권으로부터 힘이 나온다는 게 여실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증명이 대통령한테 되는 이렇게 거고. 장군 인사니까. 네. 거기에다가 참 이 책에서 이제 몇 군데 재밌는 대목을 봤는데 계엄 상황에 대한 묘사가 좀 우리 박 기자님 책에 나와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설사했다는 표현이 아주 참 재밌더라고. 이게 뭐냐면은 계엄 그 707 부대장이 국회에서 진입 직전에 특전사령관한테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판단해서 어이 지금 상황이 이러니 들어가서 진압해. 뭘 어떻게 해가 아니라 야 국방장관이 이렇게 지시해. 이렇게 전달하는 거지. 자기가 빠지는 거지. 네. 그런 걸 이제 본인이 빠지고 그냥 내려간다 그래서 이게 설사한다는 표현으로 나오거든요. 네. 그 계엄 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은 보면은 양쪽에 다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12.12 때 행주대교 보십시오. 그것을 길을 터주냐 마느냐로 얼마나 그럴 때 반쯤 터주는 거죠. 그러니까 34당 관할이었거든. 그러니까 터주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반란군이 이기면 내가 열어줬다가 되는 거고 반란이 실패하면 나는 막으려고 했다가 되는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은 주요 보직자들이 네. 사령관들인데 나름대로 보면은 갈등이 있는 거죠. 아니 그렇죠. 갈등이 네. 있는 거예요. 작전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네. 이번에 이 계엄의 상부 구조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사령관들이 다 복종을 하니까. 이번에 정작 문제는 하부에서부터 발생했다고. 훈련 안 된 작전을 하라 그러니까 일선의 전투원들이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 거죠. 안기령 대변인한테 저격총이 잡히잖아, 막. 그거 저격총이야, 나 보니까. 그런 걸 막 그러니까요, 잡히고 네. 이러니까 군으로서는 별하별 치욕스러운 상황을 가서 다 당해요. 그러니까 이게 출동한 장병들이 자기가 출동한 목적도 모르고 뭘 해야 되는지 임무가 뭔지도 모르고 갔다는 거는 특히 특전사 병력들한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전쟁 상황이었다 하면은 다 몰살당하는 사례예요. 몰살이죠. 예. 그런데 보면은 또 이게 그렇게 명령을 내린 사령관들을 보면은 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눈치를 보잖아요. 장관이 시켰다고. 어떻게 할까, 어떻게 장관이니까, 할까 네. 이러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은 지금까지 이게 우리가 말하자면 평시가 오래되면서 경계 작전만 하다 70년 넘게 경계 작전만 하다 보니까 군인들이 눈치만 는 거예요. 뭐냐면은 자기가 뭘 좀 해보겠다 해가지고 문제가 되면 이게 뭐야 먼저 제외시켜버려 인사 대상에서. 그런데 보면은 과거 선배들을 보면은 이럴까 저럴까 하면서 자고 오면 눈치 보면서 줄 서는 게 진급이 유리하다는 건 이미 체득가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가지고 군대가 눈치 보는 군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그런 상황에서 그 DNA가 발현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네. 이게 이런 군대가 이제 쿠데타가 많이 일어나는 후진국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뭐 일본군 전통도 얘기하고 육사의 어떤 고립된 문화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게 행동으로 나오는 걸 신직업주의라고 합니다. 미얀마가 쿠데타가 일어나는데 그때 그 사상을 보면 그 군이 우리가 사회를 통제해야 된다.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게 이제 행동으로 표출이 되거든요. 태국은 쿠데타를 거의 2자릿수 넘게 안 됩니다. 근데 거기에 군부에 그 사상이 청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신직업주의라고 하는 건데 옛날 뭐 군국주의 체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군이 직업은 직업인데 사회를 책임지는 직업이라는 이제 엘리트주의와 선민의식이 짬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동아시아에서
이 군부의 어떤 그 정체성으로 강하게 자리 잡고 있고 그것이 한번 구체화될 때마다 어김없이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작년에 작고한 정아은 작가라고 있습니다. 아까운 나이에 49살에 사고사로 사망했는데 마지막 유작이 된 책이 전두환의 마지막 33년이라는 책이거든요. 이번에 계엄 사태가 있고 그 책을 다시 제가 구해 읽어봤는데 네. 그 책의 마지막에 지금 사태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그 전두환은 청산이 됐는데 전두환 현상은 청산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쿠데타가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그러나 쿠데타가 성공할 가능성이 자기는 있다고 본다는 거죠. 네. 이래가지고 그 했는데 제법 통찰력 있게 썼어요. 그런데 그게 그 작가의 마지막 글이 된 거거든. 마지막 부분에 나온다고. 그래서 나는 이 지금 계엄 사태에 대한 그 작가의 통찰력을 다시 들을 수 없다는 게 매우 안타깝다 해가지고 지방지의 다음 쿠데타는 성공할 것이다. 이런 도발적 제목으로 칼럼을 썼는데 이게 지금 상황이 그런 겁니다. 어느 사이에 스멀스멀 기어 올라가지고 몰라요. 네. 장군들도 이제 와서는 아니 뭐 그럼 시키는데 어떡하냐 그러면 군대가 명령체계인데 그리고 일반인들조차도 윤석열이 뭐 계엄 할 만하니까 했지 이런 식으로 이제 다시 바리케이트를 쌓아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제 국회를 아주 폭파시켜 버리자고 나와 버리니까 네. 이제 싸움이 돼요 또 이게 이러면은 그 아마 그 정 작가의 시각으로 봤다면은 제 칼럼 제목 같이 얘기했을 겁니다. 다음 쿠데타 네. 성공할 것 같다. 지금 대화가 이제 말미로 치닫고 있는데 그 저는 개인적으로 두 분이 이제 군에 대해서 워낙 잘 이해하시는 분이고 저는 군을 잘 모릅니다. 물론 이제 군대를 다녀오긴 했지만은 제가 경찰 출입은 오래 했는데요. 상대적으로 비교되는 게 군의 장성의 숫자가 개인적으로는 너무 많은 것 같다. 그리고 직급이 과도하게 높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그 한국 군 자체가 전쟁 없이 70년간 이렇게 조직이 비대해지고 있다 보니까 그 상태를 그대로 그 사회적이라나 국제적 국내적 필요 이상으로 좀 이렇게 비대화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는데 그 전문가 입장에서 좀 어떻습니까? 저번에 이종찬 광복회장님도 육사 출신인데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장군이 너무 많다고. 근데 사실은 뭐 장군 수를 줄여가지고 국방 계획이 이루어진다면 100배로도 하면 좋죠. 근데 또 장군 수를 늘려가지고 국방 계획이 잘 되고 군이 발전한다면 해야죠. 그 네. 큰 의미는 없을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참 군을 아까도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이 군대에서 이 장교들이라든지 군인들을 소위 동기 유발할 수 있는 게 이게 진급이거든요. 이 진급이라는 것은 일반 사회에서 말하자면 해상으로 따지면 이 승진 개념인데 완전히 틀려요. 군에서는. 이거는 뭐냐면은 진급이랑 영예, 명예, 그리고 절실함, 간절함 모든 게 다 합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못하면은 루저로 어떤 좌절감까지 합쳐져 있는 거기 때문에 또 그리고 계급 정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나가면은 또 마땅히 또 사회에 대한 어떤 소위 두려움, 뭘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안 드러나서 그렇지 군인들이 진급을 하기 위해서 진급구까지 하는 경우도 있어요. 진급굿도 한다. 예. 근데 그거 봤는데 그래도 효험이 있었는지 진급 적기가 지났는데 그 이미 막차도 떠나버렸는데 특별 편성 받아가지고 진급하는 경우 봤어요. 그것도 진짜요? 예. 바닷가 동해 바닷가 어디 바닷가 가서 또 굿까지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야. 안 드러나서 그렇지 진급을 하기 위해서 정말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군요. 예. 그만큼 절실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걸 좀 이해해주는 측면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내가 누구라고 지칭 못하겠습니다. 모 장군 같은 경우는 몰래 그 계룡대 근처에 계곡 밑에 들어가가지고 사실 상수도 구역이니까 못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새 목욕 제기하고 기도해가지고 별 하나 진급하겠다고? 더 달았다고 해가지고 소문 나가지고 그 그러면 다음에서 그다음에 여러 사람이 말도 그래서 되는 만났다는 별의 거예요. 별짓을 다 하네 진짜. 그러니까 예. 말하자면 뭐 군골프장에 장군봉이라 그러지 저기 넘겨야 된다는 뭐 그런 것까지 나오고 하는데 장군봉을 넘겨 또 증진한다. 뭐 아무튼간에 그래서 뭐 진급이라는 게 얼마나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육군 교도소에 있으면서도 야 이번 진급자 발표났는데 내 이름이 있냐고 물어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 재소자가 그 정도로 이게 진급이라는 게 목마르는 조직인데. 아니 동작동 국립묘지가 들썩들썩한데요. 명단 좀 보자고. 명단 좀 보자. 그만큼 군에서는 이게 진급이라는 게 절실한 거거든요. 그걸로 해가지고
뭐 장군수 늘려가지고 그런 명예욕을 채워주고 네. 그만큼 동기 발현을 해가지고 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고 부장력이 있는 게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방계획 차원에서 장군수를 430명에서 아마 370명까지 줄이고 지금 올해 이 정부 들에 360명까지 줄이는 걸 알고 있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370명 선에서 유지하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장군수 줄여가지고 뭐 잘 된다면 얼마든지 찬성. 저도 이제 옛날에는 무조건 국방계획 차원에서 장군수 줄여야 된다 했는데 예. 야 그럼 뭐 줄인다고 뭐가 달라지냐 차라리 이게 동기라다 보유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제가 사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는 육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좀 고민됩니다. 사실은 정예 인력을 저렇게 양성하는 체계를 또 세우려면 돈이 엄청 많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육상 그냥 놔둘 수는 또 없고. 이러니까 이게 생각을 잘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상군사관학교를 통합한 현대화되고 민주화된 교육 체계가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방첩사 같은 경우는 원래 옛날 송영무 장관은 해체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저기 방첩 기능은 이제 국방부 정보본부 산하로 옮기려고 그랬었습니다. 이런 시도도 적실성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고, 무엇보다도 이제 시민 통제라는 게 뭐냐면은 군인의 정신과 국민의 정신이 별개라 그러면 위험한 국가가 되거든요. 군인은 국민의 군대이기 때문에 국민 정신이 곧 군인 정신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 정신이 뭡니까? 그 세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보훈처 가면 호국 정신, 민주화 정신, 독립 정신, 국가 유공자는 이 세 종류라고. 그러면 이게 세계 정신적 축이고 우리가 합법적으로 인정된 권위가 부여된 국가 정신인데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배신하면은 그건 타락이라고. 그리고 다 통합돼 있는 국가의 어떤 권위거든요. 이게 하나의 정체성이고. 근데 군에서 이걸 취사 선택을 한다? 이때부터 이제 위험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신직업주의를. 그래서 우선은 왜 군인과 국민의 정신은 다른가?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앞으로 그렇죠. 의사가 의사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보건 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정부의 정치를 하겠다 그럴 거고, 또 경찰들이 모여 우리나라 치안 사법 정책을 관여하겠다 그럴 거고, 교사들이 모여서 우리나라 교육 정책을 갖다가 이제 본인들이 주도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건 국가가 망합니다. 망해. 6개월 안에 망합니다. 그 전문가 집단은 통제받는 집단이에요. 통제하는 집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무언가를 통제하려고 하고 우리가 뭐 군인 정신은 이거라고 그러는데 그건 국민하고 언이퀄 다이얼로그라 그래. 불평등 대화라고. 여기에 국민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 전문 직업은 전문 직업군의 테두리에 안에서 통제받는 집단이지 이게 밖으로 나온다? 그런 식으로 돼버리면은 이 지금 위험한 국가가 되는 거고 실패 국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공화정이 뭔가를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시민적 통제에 성숙한 나라, 또 그걸 통해 가지고 국민이 군을 신뢰하고 우리와 같은 국민인데 다만 직업적으로 안보를 수행하는 전문가 집단이다. 이렇게 돼야지. 맞아요. 네. 이게 별도의 선민의식, 별도의 엘리트주의, 그다음에 국민 정신과의 괴리 이렇게 돼가면 이거는 이제부터는 저기 이제 후진국의 그 쿠데타가 만성화된 나라의 그 꼬락서니로 추락하는 거예요. 맞는 말씀이고 이 전문가 집단에서 특별하게 문민 통제를 받아야 되고 특별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그중에 딱 하나는 있어요. 뭐냐면 이게 우리 국민들이 이 군을 존중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게 뭐냐면 이 직업이 특수한 직업이라는 게 다른 직업과 틀린 게 자기 목숨을 담보로 월급 받는 국가로부터 월급 받는 집단이에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말하자면 이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하는 직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좀 존중하고 하면서 문민 통제와 함께 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이번에도 군사 지도자들이 집단적으로 심의하는 평소의 군사 기능대로만 됐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라고. 비선 라인들이 한 거야. 비선 라인들이.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두 개로 나눠지잖아요. 보면은 사령관급 이상은 뭐냐면은 사적 이익에 뭉친 어떤 민이 하나처럼 움직인 거고. 네. 그리고 707 특임단장, 뭐 1공수여단장 이하는 뭐냐면 단순 동원된
군인들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내란죄는 워낙 형벌이 세가지고 또 이게 보면 수괴죄 그리고 저기 중요임무 뭐 종사자 중요임무 말고도 종사자 말고도 네. 부하는 단순가담자. 공무원은 단순가담자도 네. 굉장히 그거를 형량을 세게 때리고 맞아요. 더군다나 군형법으로는 또 20% 가산하게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아,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네. 굉장히 말하자면은 이런 부분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잘 살펴봐야 될 거예요. 뭐냐면 네.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번에 헌법재판에서 윤석열은 김용현이가 다 했다 그러고 이렇게 하면서 빠져나가려고 그랬는데 사령관들이 그래서 김용현이 다 하고 우리가 알아서 출동시켰다 그러면 본인들이 그 20% 가산에 또 20% 가산. 그러면은 다 죽어. 아니, 그러니까 네. 나는 살 사람은 장군들이 살아야죠. 진실을 밝힐 네. 거라고 봐요. 본인들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힐 거라고 봅니다.